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게. 아빠, 제발 가지 마세요. 경기도 외곽의 한 외진 고아원 앞에 버려진 소년. 7살 남짓 아이는 하염없이 울다가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곤 낡은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파우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을 버린 지 딱 10분 만에 땅을 치며 후회할 1,000억 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사색이 되어 고아원으로 돌아온 아버지와 그 앞에 당당히 억만장자가 되어 나타난 아들. 과연 소년의 작은 주머니 속 1,000억 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날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외진 고아원 정문 앞에는 전조등을 희미하게 밝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운전석에 앉은 강만수는 초조한 듯 핸들을 손톱으로 툭툭 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이제 겨우 7살이 된 아들 민수가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이며 아빠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평소와 다른 아빠의 서늘한 분위기에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 민수의 가냘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수야, 내리렴.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 거야. 민수는 갑작스러운 빗줄기와 아빠의 거친 손길에 몸을 부르르 떨며 아빠의 젖은 외투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우리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민수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세찬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강만수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작은 손을 뿌리치며 고아원 마당으로 아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빠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 여기서 주는 밥 먹고 착하게 기다려. 강만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바퀴가 진흙탕물을 사방으로 튕기며 멀어져 갔습니다. 민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빠의 차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아이의 목이 터질 듯한 외침이 어두운 산속을 울렸지만 차의 붉은색 뒷등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울음 섞인 비명을 지르던 민수는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바지 주머니 속으로 작은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빠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민수의 손바닥에 꼭 쥐어주었던 차가운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가죽 파우치 안에 든 황금색 USB와 낡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빠 몰래 민수를 불러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이 다음에 아빠가 너를 혼자 두는 날이 오면 주머니 속에 든 이걸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건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너를 지켜줄 보물이야. 알았지? 당시 민수는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이 물건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끈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 속의 딱딱한 감촉을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서러움이 어린 가슴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졌던 7살 소녀는 이제 30에 가까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난 세월 동안 고아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독하게 공부했고 밤마다 엄마가 남긴 USB 속의 데이터들을 파헤쳤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자산의 행방과 아빠 강만수가 과거에 저질렀던 추악한 비리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거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얼굴 없는 투자 전문가가 되어 세상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면 민수를 버렸던 강만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민수는 화려한 통창이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강만수가 어느 유명 건설사의 회장이 되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강만수의 곁에는 젊은 새 아내와 이제 고등학생이 된 늦둥이 아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를 버리고 세운 그 가짜 행복 위에서 강만수는 자수성가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화면 속 강만수의 웃는 얼굴을 보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족이라니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강만수의 회사가 무리한 확장과 비자금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아내가 남긴 1,000억 원의 유산을 찾지 못해 늘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그 돈만 찾으면 대한민국을 호령할 재벌이 될 수 있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만수의 회사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인 기록과 조만간 강만수를 파멸로 몰아넣을 결정적인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강만수가 쌓아 올린 모래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명령했습니다. 강 회장에게 초대장을 보내세요. 조만간 아주 특별한 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전해주시고요. 그 특별한 곳은 바로 20년 전 강만수가 민수를 버렸던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민수는 20년 전 아빠가 자신을 버린 지 정확히 10분 만에 깨달았던 그 차가운 진실을 이제 아빠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만수는 자신이 버린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사실도 꿈에도 모른 채 오늘도 화려한 파티장에서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아원 정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이제 민수가 인수한 재단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주머니 속에 잠들어 있던 1,000억 원의 비밀은 20년의 세월을 견디며 거대한 복수의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 속에서 이제는 손때가 묻은 그 황금색 USB를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아빠, 이제 약속 지킬 시간이에요. 금방 데리러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아빠를 데리러 갈게요. 민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비를 피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를 타고 내려가 세상을 온통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정한 아버지가 버린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구원줄이었다는 사실을 강만수가 깨닫기까지는 이제 그리 오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첫 발을 내딛는 민수의 발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강만수 회장에게 참으로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돌아선 그날 이후 그는 마치 신이라도 도운 듯 승승장구했습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인맥을 교묘히 이용하고 남은 재산을 미천 삼아 건설업에 뛰어든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나 우러러보는 중견 건설사의 회장이 되었고 화려한 저택에서 젊은 아내와 늦둥이 아들을 품에 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만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벽 안쪽은 이미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만수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붉은색 글씨가 적힌 긴급 자금 보고서가 쌓여갔습니다. 무리하게 골프장 사업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믿었던 투자자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훑어보던 강만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당장 이번 달 안에 500억 원을 구하지 못하면 그가 평생을 쌓아온 이 화려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방법이 이것뿐인가? 강만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세상을 떠난 전처, 박선희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강만수는 사실 아내가 숨겨두었다는 1,000억 원의 비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만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물론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그 돈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아내가 걸어둔 철통 같은 보안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만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가 생전에 거래하던 VVIP 전용 개인 금고 센터를 찾았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센터의 지하 상담실에서 강만수는 거만한 태도로 금고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아내가 죽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그 계좌를 내가 관리해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상담 직원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계좌는 돌아가신 박선희 씨께서 특별히 설정해 두신 지정 상속인 보안 시스템이 걸려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 거대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생전에 지정한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민수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생체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날 민수의 주머니 속에 넣어보냈던 황금색 USB 보안 키가 서버에 삽입되어야만 최종 승인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만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엇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생체 인증? 그리고 보안 키라고? 강만수의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속에서 울부짖던 7살 민수의 모습, 그리고 아이의 바지 주머니가 유난히 불룩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만수는 자리에 주저앉아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1,000억 원의 열쇠를 자신이 직접 고아원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강만수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돈줄을 제 손으로 버렸다는 탐욕스러운 후회였습니다. 강만수는 급히 비서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당장 20년 전 경기도 외곽에 있던 그 고아원을 찾아내. 거기 있던 내 아들 민수가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강만수는 직접 차를 몰고 기억을 더듬어 산길을 달렸습니다. 20년 전 민수를 버렸던 그 길은 이제 아스팔트가 깔리고 제법 번화해졌지만 강만수의 마음은 급하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고아원 자리에는 낡은 건물 대신 최신식 설비를 갖춘 거대한 복지재단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차에서 내려 재단 정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원장 어디 있어? 예전에 여기 고아원 운영하던 박 원장 어디 갔느냐 말이야. 소란을 피우는 강만수 앞에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 고아원은 5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M재단에서 인수하여 새로운 복지센터로 운영 중입니다. 강만수는 직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습니다. 그럼 거기 있던 애들은 20년 전에 여기 들어온 강민수라는 애는 어디로 갔느냐고. 직원은 당황하며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시설이 폐쇄되면서 자료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다만 이 재단을 인수한 M 회장님께서 예전 고아원 출신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계시니 그쪽에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만수는 M 회장이라는 이름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요즘 투자업계에서 귀신 같은 솜씨로 기업들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그 정체불명의 거물 M 회장이 이 고아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강만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강만수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아니 살아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1,000억 원만 있으면 자신을 압박하는 은행놈들의 입을 막고 다시 한번 세상을 호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만수는 아들이 20년 동안 겪었을 고통이나 배고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위기를 탈출하게 해줄 인간 열쇠로서의 민수만이 간절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민수는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 고아원 정문 앞에서 허둥대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폐쇄회로 화면 속 강만수는 20년 전의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탐욕에 찌들어 추하게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 속에 든 황금색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셨네요, 아빠. 민수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서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강만수 회장의 건설사가 발행한 어음들을 모두 사들이세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는 창립기념 파티에 저를 대신해서 초대장을 보내세요. 이름은 밝히지 말고 아주 특별한 투자자라고만 전하세요. 민수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홀로 남겨졌던 소녀는 이제 자신을 버린 거대한 거인을 무너뜨릴 덫을 완벽하게 깔아놓았습니다. 강만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비서가 고급스러운 금박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체불명의 투자자로부터 초대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회사 창립기념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지분을 30%나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라고 합니다. 강만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대주주라고? 그자가 누구길래? 잘됐다. 그자를 설득해서. 자금을 지원받으면 민수를 찾을 시간도 벌 수 있겠어. 강만수는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지옥의 초대장인 줄도 모른 채 다시 한번 욕심에 찬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버렸던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이 쳐놓은 거미줄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만수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만수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연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젊은 아내와 부잣집 도련님 티가 완연한 늦둥이 아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의 정점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연신 연회장 입구를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로 한 정체불명의 대주주 M 때문이었습니다. 강만수는 이 익명의 투자자가 자신을 파산 위기에서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그를 설득해 자금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다면 내일 아침 강만수의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안경 너머로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위엄과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M재단의 대표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청년은 거침없는 걸음으로 강만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20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아들 민수였습니다. 강만수는 다가오는 민수를 보며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눈매와 서늘한 기운이 그의 기억 속 어딘가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는 눈앞의 청년이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젊고 유능한 투자자라고만 생각한 강만수는 얼른 비굴할 정도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강만수입니다. 민수는 강만수가 내민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만수의 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민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회장님. 오늘 파티가 아주 화려하군요. 가족분들도 참 행복해 보이시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민수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옆에 서 있던 아내와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와 막내 아들입니다. 이 녀석이 제 삶의 활력소이자 이유지요. 강만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을 빗속에 버리고 만든 그 삶의 이유라는 존재들이 민수의 눈에는 그저 가소롭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강만수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니 참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강 회장님, 20년 전 오늘처럼 비가 오던 밤에도 지금처럼 행복하셨습니까? 강만수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다 멈칫했습니다. 20년 전 비 오던 밤이라니요? 그게 무슨? 강만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민수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비가 오길래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사람들은 가끔 소중한 걸 버리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비싼 열쇠였는지 깨닫고는 하니까요. 민수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작은 파우치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강만수는 민수의 모호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투자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자 강만수는 민수를 데리고 연회장 뒤편의 조용한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강만수는 문을 닫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가 지금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사채만 인수해 주신다면 이 회사의 경영권 절반을 드려도 좋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강만수는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그런 강만수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에게는 거대한 산 같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돈 몇 푼에 자존심까지 내던진 추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품 안에서 낡은 가죽 파우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투자하는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물건을 거래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혹시 이 물건 기억나십니까? 강만수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파우치에 고정되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파우치를 보는 순간 강만수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죽은 아내가 민수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이것이 왜 대표님 손에? 설마 당신이 그날 그 애를? 강만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민수가 고아원에서 자신의 아들을 만나 이 물건을 뺏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파우치에서 황금색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있어야 회장님이 원하는 그 1,000억 원을 찾을 수 있다면서요? 은행 지하 금고에서 회장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돈 말입니다. 강만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USB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걸 내게 주시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겠소. 제발. 강만수의 눈에는 다시 탐욕의 광기가 서렸습니다. 민수는 USB를 다시 파우치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돈을 찾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걸 잊으셨나 보네요. 지정상속인의 생체 인증 말입니다. 민수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강만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20년 전 경기도 외곽 고아원 정문 앞에서 아들을 버리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금방 데리러 오겠다던 그 거짓말을 믿고 빗속에서 열을 새던 7살 아이 말이에요. 강만수는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민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안경을 벗은 민수의 눈매는 죽은 아내 박선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너는 설마 민수냐? 죽은 줄만 알았던 민수야? 강만수의 목소리가 공포와 경악으로 뒤섞였습니다. 민수는 강만수의 멱살을 잡는 대신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못을 박았습니다. 강만수 씨, 당신 아들은 20년 전 그 빗물 섞인 흙탕물 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그 1,000억 원으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사람일 뿐입니다. 민수는 강만수를 차갑게 밀쳐내고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강만수가 민수야, 내 아들아, 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으로 다시 나온 민수는 여전히 웃고 떠드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밖에는 20년 전 그날처럼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산을 씌워주려는 경호원의 손길을 거부한 채 잠시 쏟아지는 빗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고 이제 강만수가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강만수는 VIP룸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산의 열쇠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자신의 숨통을 끊으러 왔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는 이제 강만수에게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창립기념 파티가 비극적인 독대로 끝난 다음 날 아침, 강만수 회장의 저택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강만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간밤에 마신 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20년 전 빗속의 어린 아들과 어제 본 차가운 눈빛의 M 대표가 겹쳐 보여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거물이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실크 잠옷 차림의 새 아내 김미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뒹구는 술병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어제 그 투자자랑 이야기는 잘 된 거예요? 지인들한테 우리 회사 자금줄 풀렸다고 다 자랑해놨는데 왜 이 모양으로 앉아있어요? 김미연은 강만수의 어깨를 흔들며 다그쳤습니다. 그녀에게 강만수는 사랑하는 남편이기 전에 자신의 호의호식과 사치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금고와 같았습니다. 강만수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돈 소리 좀 그만해. 지금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놈의 돈 타령이야? 강만수의 갑작스러운 발작에 김미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강만수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가 넘어가다니요? 어제 그 M 대표라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우리 주식을 30%나 가지고 있다면서요. 강만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와줘? 그놈은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죽이러 온 거야. 그놈이 바로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고아원에 버렸다는 내 아들. 민수란 말이야. 그 말에 김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강만수에게 버려진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아들이 지금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물 투자자라는 사실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미연은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이내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강만수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더 잘 됐네요. 당신 아들이라면서요. 가서 빌든가 아니면 그 죽은 여자가 남겼다는 1,000억 원이라도 찾아오게 해야죠. 인증인가 뭔가는 그 애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당신이 아빠인데 설마지 아빠를 길거리에 놔앉게 하겠어요? 김미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 자신의 몫을 챙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민수의 눈은 용서를 구걸할 수 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강만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이사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M투자그룹에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들을 한꺼번에 은행에 제시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까지 입금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강만수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수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강만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민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비서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대표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서 있던 민수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례하시군요, 강 회장님. 아니, 이제 회장이라는 호칭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강만수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만수는 민수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다. 그날은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너한테도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막아다오. 그 1,000억 원, 그거 너랑 나랑 반씩 나누면 우리 둘 다 평생 대대손손 잘 살 수 있어. 강만수는 눈물까지 흘리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민수를 아들이 아닌 1,000억 원짜리 열쇠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릎 꿇은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씩 나누자고요? 강만수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요. 민수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강만수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그 1,000억 원의 계좌, 사실 그 계좌에는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20년 전 우리 엄마를 어떻게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증명하는 녹취록과 장부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강만수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어. 그건 그냥 비자금 계좌라고 했단 말이다. 민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이 돈을 찾으러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돈에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설계를 해두신 거죠. 제가 당신을 도와서 그 계좌를 여는 날은 당신이 돈을 갖는 날이 아니라 교도소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겁니다. 강만수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선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단 말이야. 민수는 강만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의 탐욕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기 위해 이 가혹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 10분 동안 저는 엄마의 그 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비서들을 불러 강만수를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강만수는 끌려나가면서도 내 돈, 내 1,000억을 외치며 발악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미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민수는 책상 위에 낡은 가죽 파우치를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강만수의 회사는 오늘 오후면 종이 조각이 될 것이고 그의 화려한 저택과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오후 강만수의 건설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뉴스는 하루 종일 강 회장의 비리와 부도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강만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내 김미연은 이미 보석함과 현금을 챙겨 야반도주한 상태였고
막내 아들 지우는 엄마를 따라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는 압류를 예고하는 빨간 딱지들만이 차가운 공기 속에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 민수를 버리고 얻었던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민수야.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밖에서 들려오는 거센 빗소리만이 그의 뒤늦은 후회를 비웃듯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아원 뒷산의 엄마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에 젖은 무덤 앞에 선 민수는 주머니에서 황금색 USB를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약속 지켰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 그대로 돌려줬어요.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소년의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강만수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만수 회장이 쌓아 올린 화려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부서졌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거실 한복판에서 그는 며칠째 씻지도 못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새 아내와 아들은 이미 돈가방을 챙겨 떠난 지 오래였고 집안에는 전기도 끊겨 시린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비참해진 순간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강만수 앞에 다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정장이 아닌 20년 전 그날처럼 평범하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바닥에 뒹구는 술병들을 발로 툭 치며 강만수의 앞에 섰습니다. 강만수는 민수를 보자마자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아빠 좀 살려다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1,000억 원이 든 계좌의 잔액 증명서였습니다. 강만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아직 그 돈이 그대로 있단 말이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아빠인데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민수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수와 함께 지내며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은행에 가서 생체 인증을 해주고 그 돈의 절반을 강만수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만수는 민수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맹세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돈 따위 다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돼. 강만수의 입에서는 눈물 섞인 참회가 쏟아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절반이라니. 아니지. 인증만 끝나면 그 돈은 다 내 거야. 민수 그놈만 없애면 아무도 모르게 다 내 차지가 될 수 있어. 강만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버리지 못한 탐욕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수가 던져준 썩은 동아줄을 생명줄이라 믿으며 다시 한번 완벽한 아버지의 가면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강만수의 기막힌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냄새나는 옷을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민수를 위해 서툰 솜씨로 밥을 짓고 민수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어릴 때 네가 참 좋아했었는데 기억나니? 사실 강만수는 민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지만 어디서 들은 풍월로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강만수는 민수가 잠든 밤이면 몰래 거실로 나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나야. 조만간 큰 돈이 들어올 거야. 그 전에 걸림돌 하나를 치워야겠어.
인증만 끝나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해둬. 강만수는 민수를 살리는 대신 돈을 손에 넣는 순간 민수를 다시 한번 영원히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준 마지막 기회를 오히려 아들을 해칠 칼날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밤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방에는 이미 고성능 도청기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강만수의 추악한 본 모습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당신은 20년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내 피를 뽑아서라도 돈을 챙기고 싶으신 건가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 강만수는 민수에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교회의 한 한적한 식당으로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20년 전 민수를 버렸던 고아원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강만수는 민수의 잔에 술을 따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내일이면 우리 인생이 다시 피겠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아빠가 다 보상해주마. 강만수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서려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세상 어느 아버지보다 다정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건넨 잔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술잔 안에는 강만수가 몰래 타놓은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아빠, 정말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겠죠? 민수의 물음에 강만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일이면 넌 자유다. 강만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마. 하지만 그 순간 식당의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만수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우리 개인적인 자리라고. 사내들 사이로 민수의 비서가 걸어나와 태블릿 PC 하나를 강만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강만수가 사채업자와 통화하며 민수를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민수야, 아빠가 설명할게. 강만수는 다시 민수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아빠, 일주일 동안 연극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당신은 20년 전 아들을 버릴 때보다 지금이 더 추하네요. 민수는 술잔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쏟아진 술에서는 지독한 약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식당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술에서는 코를 찌르는 약 냄새가 진동했고 강만수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잠재우려 탔던 약이 든 술잔이 거꾸로 처박히는 순간 강만수가 지난 일주일 동안 쌓아 올린 가짜 아버지의 성탑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서서 그런 아버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네요. 20년 전에는 아들을 버리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죽여서 돈을 뺏으려 하시다니요. 민수의 목소리는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이건 그 사채업자들이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강만수는 끝까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말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만수가 어두운 골목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건네며 인증만 끝나면 그놈은 죽여도 상관없어. 뒤처리는 확실하게 해라라고 말하는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강만수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만수가 고용한 사채업자들은 이미 밖에서 대기하던 민수의 보안팀에게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강만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만수 씨 살인 예비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의 금소금이 식당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만수 회장이야. 민수야, 너 이놈 아비가 감옥에 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민수는 경찰차로 끌려가는 강만수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강만수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1,000억 원은 오늘부로 전액사회에 환원될 겁니다. 당신이 지은 죗값을 치르는 공탁금으로도 쓰일 거고요. 강만수는 경찰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도 창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든 건데. 민수야, 이 페류나 같은 놈아. 강만수의 욕설은 밤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강만수의 모든 범죄 사실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20년 전 민수를 벌인 아동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최근에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아들을 해치려 했던 살인 예비 음모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때문에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강만수는 유치장 바닥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화려했던 회장실과 명품 양복,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만수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믿었던 돈이 자신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압류되어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고 면회를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새 아내 김미연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만수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머리를 기대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민수는 강만수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만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고 심지어 친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환갑을 넘긴 강만수에게는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만수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교도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아빠의 차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시린 추위가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법원을 나와 20년 전 그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재단이 운영하는 깔끔한 복지시설이 된 그곳에서 민수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민수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민수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수감된 강만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7살 민수가 빗속에서 자신을 부르며 쫓아오고 자신은 그런 아들을 밀쳐내며 도망치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어둡고 좁은 감옥방의 천장이 보였고 강만수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던져버렸다는 후회가 송곳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만수는 식사 시간에도 밥 한 숟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수감자들이 그를 밀치고 욕을 해도 예전처럼 대거리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달을 보며 민수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이 애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강만수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이제 탐욕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비서를 통해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밥을 거부하고 매일같이 벽만 보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서류 가방을 챙겨 교도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그리고 처절한 복수의 과정을 지나 아들과 아버지는 이제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만수는 민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의 접견실은 언제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두꺼운 투명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강만수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건설사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고 살은 눈에 띄게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강만수는 이제 그저 기운 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강만수는 민수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런 말 없이 아버지를 지켜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당당하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이제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죄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민수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자극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시원할 줄만 알았는데 눈앞에 아버지를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강만수였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민수야, 와줘서 고맙다. 너는 나를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는데. 강만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온 것뿐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민수의 물음에 강만수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죄 지은 놈이 몸 따져서 뭐 하겠니? 그냥 하루하루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강만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유리벽 아래에 있는 좁은 틈으로 그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묻자 강만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방에서 매일 밤 썼던 편지들이다. 너한테 보내고 싶었지만 네가 읽지 않고 버릴까봐 차마 보내지 못했어. 그냥 내 진심을 적어본 거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한 번만 읽어봐 주겠니? 민수는 그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끝부분은 눈물 자국인지 잉크가 번져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을 들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 말은 이게 전부인가요? 민수의 차가운 태도에 강만수는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돈에 미쳐서 내 목숨보다 귀한 너를 못 알아보고 엄마가 남긴 유산보다 네가 더 소중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강만수는 유리벽에 손을 갖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엄마를 무슨 낯으로 보겠니? 민수야,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냥 이 애비가 얼마나 못난 놈이었는지,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다오. 강만수의 눈물이 죄수복 소매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눈물에서 예전의 가식적인 탐욕이 아닌 진심 어린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런 대답 없이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밤늦도록 아버지가 준 편지 뭉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민수가 고아원에서 겪었을 추위와 배고픔에 대한 걱정, 아내 박선희를 처음 만났던 시절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무너져버린 가정에 대한 참담한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20년 전 그날 밤 네가 탄 버스가 떠날 때 사실 나는 차를 세우고 너를 다시 데려오려 했단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 그 10분간의 망설임이 내 인생 평생의 짐이 될 줄은 몰랐다.
민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복수였고 아버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물은 민수의 차가운 복수심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천륜이란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인지 민수는 자꾸만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민수는 교도소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만수가 운동 시간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데다 수감 생활의 스트레스와 식사겁으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탓이었습니다. 민수는 만사를 제쳐두고 아버지가 이송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는 아버지는 예전에 자신을 번쩍 들어 올려주던 든든한 아빠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데다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파멸시켰지만 정말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민수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느꼈던 그 절대적인 고독감이 다시 민수를 덮쳐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아버지의 손등에는 수많은 세월의 풍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보세요. 아직 제 대답도 못 들으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를 심판하려 했던 냉혈한 투자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아빠의 사랑이 그리웠던 7살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복수의 끝은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 따뜻하게 맞잡는 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수는 병실을 지키며 밤새 기적을 바랐습니다. 비서들은 강만수의 병원비를 결제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죗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죗값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그냥 가게 두지 마세요. 우리 가족 다시 한 번만이라도 식탁에 둘러앉게 해주세요. 민수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녘 기적처럼 강만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을 뜬 강만수는 곁에서 밤을 지새운 민수를 보고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수야, 네가 왜 여기?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엄마 무덤에도 같이 가야 하고 저랑 할 이야기도 많잖아요. 강만수는 민수의 눈물 맺힌 눈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투명한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천륜의 이끌림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아버지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남은 생만이라도 아버지로서 아들의 곁에서 참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복수의 불길은 꺼졌고 그 자리에는 작지만 따뜻한 화해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병실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훈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고비를 넘긴 강만수는 아들의 극진한 보살핌과 법원의 배려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임시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고 얼굴은 수척해져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의 탐욕스러운 광기 대신 깊은 후회와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정적만이 감도는 경기도의 한 산자락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20년 전 세상을 떠난 민수의 어머니이자 강만수의 아내인 박선희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산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만이 고요한 묘역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강만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듯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갈하게 가꾸어진 어머니의 묘소 앞에 다다르자 강만수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아내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강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어루만졌습니다. 선이야, 내가 왔어. 죽을 죄를 지은 이 못난 놈이 이제야 당신을 찾아왔어. 강만수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마른 가슴에서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비석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내를 외롭게 보내고 하나뿐인 자식을 길거리에 내팽개쳤던 지난날의 과오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이제는 낡아버린 가죽 파우치를 꺼낸 민수가 아버지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파우치 안쪽 깊숙한 안감 사이에 숨겨져 있던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 사실 엄마가 이 파우치를 주실 때 제 귓가에 대고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나중에 정말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이 오면 그때 아빠와 함께 읽어보라고 하셨던 편지예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편의 탐욕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남편을 걱정했던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원래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잖아요. 민수를 버리지 마세요. 그 아이는 당신의 짐이 아니라 당신을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천사예요. 혹시라도 당신이 길을 잃었다면 민수가 건네는 이 편지를 읽고 제발 다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와 주세요. 편지의 내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돈에 눈이 멀어 자신과 아들을 외면할 것까지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아빠가 만약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렴. 아빠는 그저 마음이 조금 아픈 사람일 뿐이란다.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왔다면 그건 네가 아빠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겠지. 아빠의 손을 놓지 말아줘.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이란다. 민수의 목소리가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심하게 떨렸습니다. 강만수는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수야, 이 아비가 정말 나쁜 놈이다. 너희 엄마는 끝까지 나를 믿어줬는데 나는. 강만수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했습니다.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천륜의 매듭이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편지 한 장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역시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요. 엄마도 아빠가 이렇게 돌아오신 걸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아빠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마시고 제 곁에 계셔주세요. 민수는 2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복수의 칼날을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다시 마주 잡을 수 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두 사람은 묘소 앞에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강만수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은 죄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남은 생만이라도 내 아비로 살게 해주겠니? 네가 하는 일 돕고 속죄하면서 살고 싶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20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헤어졌던 부자가 이제는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황금색 USB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 돈은 엄마 말씀대로 아빠를 구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엄마랑 저처럼 아픈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좋은 곳에 쓸게요. 이제 걱정 마세요. 민수의 말에 강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1,000억 원은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씻어낼 고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강만수의 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비록 지팡이를 짚고 민수의 부축을 받아야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강만수는 길가에 핀 들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저 꽃 참 예쁘구나. 예전에는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화답하듯 밝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아버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고문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경영 노하우를 살려 사회공헌 사업을 돕게 하고 함께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수만의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비정한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 무너졌지만 다시 아들의 사랑에 의해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산길을 내려오며 민수는 문득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주머니 속은 비어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진짜 보물은 황금색 USB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걷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민수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질 때 20년의 긴 방황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산천에 붉게 물들었던 단풍이 떨어지고 어느덧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강만수 회장은 이제 회장이라는 거창한 직함 대신 민수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주방 보조이자 마당쇠로 불리는 만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과 큰 수술을 거치며 예전의 기력은 많이 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던 온화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모셨고 매일 아침 함께 재단으로 출근하며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재단 건물 안쪽 식당 주방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만수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돋보기를 쓴 채 정성스럽게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소고기 뭇국을 끓여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이 차려주는 진수성찬만 받아먹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육수를 내고 간을 맞추는 일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물을 썰던 강만수는 문득 자신의 구부러진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시절, 그 손은 오직 돈을 세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데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식판을 닦고 낡은 장난감을 고쳐주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옆에서 끓고 있는 국수태 뚜껑을 열어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도 그때 이렇게 배가 고팠을 텐데. 이 애비가 참 못난 짓을 했어. 그의 눈가에 맺힌 것은 매운 연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몸도 다 안 나으셨는데 좀 쉬면서 하세요. 민수의 걱정 어린 말투에 강만수는 인자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나는 이렇게 땀 흘리며 아이들 밥 해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한테 위로를 받는구나. 민수는 아버지가 정성껏 끓인 국을 한 수저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딱 맞네요.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랑 비슷해요. 민수의 칭찬에 강만수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사실 강만수는 민수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기 위해
아내 박선희가 생전에 남겨두었던 낡은 요리책을 뒤져가며 남몰래 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들이 20년 동안 그리워했을 엄마의 맛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고아원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오늘 국 진짜 맛있어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강만수는 허리를 굽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20년 전 민수를 버렸던 그 차가운 정문 앞마당에서 이제 그는 버려진 아이들을 안아주고 밥을 먹여주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부자가 나란히 앉아 재단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강만수는 자신이 평생 건설업을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아원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작은 주택 단지를 짓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민수야, 집이라는 게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더구나.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믿음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집을 만들어주고 싶다. 강만수의 제안에 민수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랜만에 집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강만수가 오후 내내 정성 들여 준비한 갈비찜과 갓 지은 솥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식사나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는 아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밥그릇 가득 담긴 밥을 보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저 사실 고아원에 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집 친구들이 아니라 저녁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어요. 민수의 담담한 고백에 강만수는 숟가락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이 아비가 너무 늦게 차려준 밥상이구나. 이제부터라도 매일 이렇게 같이 밥 먹자. 죽는 날까지 내가 내 밥상은 책임질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과 이제는 든든하게 장성한 아들의 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꿈꾸던 차가운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평범한 아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만수 역시 돈에 눈먼 괴물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가 뿌린 비극의 씨앗은 아들의 용서라는 걸음을 받아 이제는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커다란 사랑의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만수는 서재에 앉아 민수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또 한 장 써내려갔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아빠라고 불러줘서. 너를 보며 나는 매일 기적을 본단다. 천륜을 어긴 나를 네가 거두어 주었으니 나는 남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내 곁에서 따뜻한 바람이 되어줄게. 강만수의 편지에는 이제 아픔보다는 희망의 단어들이 더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열고 나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강만수는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얼른 씻고 나오너라. 국 다 끓었다. 이것은 민수가 20년 동안 꿈꿔왔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풍경이었습니다. 1,000억 원의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이른 아침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도마 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국 냄새라는 것을 두 부자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두 사람은 이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광장으로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던 겨울눈이 녹고 어느덧 고아원 앞마당에는 노란 복수초가 고개를 내미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21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7살 소년이 버려졌던 그 고아원 정문 앞에는 이제 선희와 민수의 집이라는 따뜻한 이름의 복지재단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사업가가 되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이제 예전의 날 선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더 익숙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재단 마당에 화초를 가꾸고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일일이 신발끈을 묶어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때는 돈을 세느라 눈이 침침해졌던 그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느라 눈가에 웃음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재단 뒷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만수는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 한 접시를 민수 앞에 내놓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맛 좀 보거라. 올해는 사과가 참 달게 잘 익었구나. 민수는 아버지가 건네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네요, 아빠. 예전엔 이런 맛을 왜 몰랐을까요? 강만수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흙일과 설거지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 1,000억 원이라는 돈에 미쳐 있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적 같았단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너랑 마주 앉아 사과 한쪽 나눠 먹으니까 비로소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야. 실제로 민수는 어머니가 남겼던 그 거대한 자금을 전액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돈으로 고아원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지었습니다. 강만수 역시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비정한 아버지가 뿌린 비극을 씻어내기 위해 두 부자는 돈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 박선희가 진정으로 바랐던 유산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가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정문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1년 전 아들을 밀쳐내고 차를 몰아 도망치듯 떠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정문 기둥을 어루만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여기서 너를 버렸을 때 내 심장도 사실 거기서 멈췄던 것 같아. 20년 동안 나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었지. 너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단다. 민수는 아버지의 뒤로 다가가 앙상해진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아빠가 매일 아침 제 방 문을 두드려 주시고 따뜻한 국을 끓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다 보상받았어요. 제가 꿈꿨던 진짜 가정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빠랑 같이 걷고 같이 밥 먹는 거였거든요. 두 사람은 정문을 나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부자의 발걸음을 반기듯 흔들거렸습니다. 강만수는 아들의 팔짱을 꼭 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니? 네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맛있게 해줄게. 시장에 싱싱한 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아빠가 해주는 요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의 집 주방에서는 저녁마다 맛있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만수는 돋보기를 쓰고 정성껏 생선을 손질하고 민수는 옆에서 수저를 놓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들려주었습니다. 으리으리한 회장실에서 혼자 비싼 와인을 마시던 시절보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나눠 먹는 지금이 강만수에게는 꿈만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강만수는 잠든 아들의 방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곤히 잠든 민수의 얼굴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희야, 보고 있나? 우리 민수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됐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갈 준비를 잘하고 있네. 우리 민수 곁에서 오래오래 따뜻한 아빠로 있다가 갈게. 강만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재단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출근길에 마당을 쓰는 아버지의 등을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이따 점심때 봐요. 강만수는 빗자루를 들고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조심히 다녀오너라. 21년 전 빗속에서 헤어졌던 부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1,000억 원의 비밀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용서라는 더 크고 영원한 보물이 채워졌습니다. 비정한 아버지는 아들의 용서로 인해 다시 태어났고 상처받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헌신으로 인해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민수와 강만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밥상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것입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가족의 사랑은 샘물과 같아서 나누면 나눌수록 깊어진다는 귀한 진리를 남긴 채 말입니다. 봄바람을 타고 날아온 꽃향기가 두 부자가 걸어가는 길 위로 축복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